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페르시아 제국 2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서쪽, 지금이 이란, 남쪽에 페르시아라는 소국이 주전 550년부터 10여 년간 강대국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차례로 정복하고 오리엔트 지역의 제국이 되었는데, 이를 이룩한 키루스 왕, 성경에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죠. 키루스 왕은 키루스 칙령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서는 역대기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의 첫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후 이어지는 페르시아 역사는 성경의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다니엘까지 이스라엘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늘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부터 페르시아의 멸망까지 흥미진진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그 페리스폴리스라고 그 페르시아에 몇 개의 수도가 있었던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그 제국의 127개 그 속국이 조공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그 페르시아 왕한테 바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망국의 문이라고, 이 그 문을 통해서 조공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치게 됐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 속국의 사람들이 정말 뭐 꼼짝 못했던, 그렇게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그 도시로 그 당시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과 그 키루스 왕의 관용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제국의 건국과 이제 초고속 확장이다. 주전 556년에 이제 개국하고 바로 메디아, 리디아, 바벨론을 이제 정복을 했고요. 539년까지. 통치의 패러다임은 이 관용과 포용이다. 그래서 피정복민에 대한 그 종교, 그다음 문화, 이 자치권을 인정을 해줬죠. 그 총독제도를 통해서 고대 자치를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 키루스 원통이라고,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하는,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원통. 요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아케메네스 부족, 이제 페르시아죠. 부족의 이제 연맹이 결성이 돼서 시작되면서 이 고레스 칙령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이 캄비세스 2세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페르시아의 멸망까지 주전 525년부터 330년까지 약 20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우스 대왕, 그 이전에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왕을, 키루스 왕을 이제 이어서 그 즉위를 했는데요. 주전 532년에서 522년 사이입니다. 이때 기원전 525년에 이집트까지 이제 병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동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리엔트 지역에서 가장 크게 영토를 확장했을 때는 이 인도 지역과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여기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 이 지역을 갖다 다 그 정복해서 관할하는 그런 대제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캄세스 2세가 이 이집트를 병합을 했고요. 근데 캄세스 2세는 고레스 왕과 이제 다르게 그 남북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키루스가 관용의 군주였다면 캄세스 2세는 이집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현지 종교를 모독하고 죽은 이집트 왕의 묘를 파헤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잔인하고
충동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 이집트 원정에 함께 이제 동행했었던 남동생 스메리디스를 자객을 시켜서 살해를 했고요. 또 자신의 친누이들과 강제로 결혼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임신한 누이를 때려 죽이는 그런 난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원정 중에 본국에 반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귀환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집트를 원정하고 여기 밑에 그 구스죠. 에티오피아까지 이제 그 점령하려고 내려가고 하던 중에 이 고향 페르시아에서 그 반란이 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고향 페르시아에 그 죽은 줄 알았던 남동생 스메리디스가 왕위로 찬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급히 귀환하기 위해서 말에 올라타서 이제 그 출발하고 이제 외치던 중에 이 칼집에서 빠져나온 자신의 칼에 허벅지를 찔리는 이 사고로 이제 파상풍 같은 것이 일어났겠죠. 그 폐혈증이 일어나서 그 귀환 도중에 요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이 페르시아 7인의 모사와 이 다리스 왕의 등극인데요. 실제로 반란을 일으킨 자는 그 죽은 동생이 아니고 죽은 동생과 똑같이 생긴 또 이름도 같은 가짜 스메리디스였습니다. 이를 알아채고 이제 분노한 이 7명의 페르시아 귀족 이 모사들이 비밀리에 궁정에 그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가짜 왕을 확인하고 그를 갖다 이제 처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나라를 다스릴지 상의하고 7 모사 중에 1명을 뽑아서 왕으로 삼기로 했는데 그 1명이 바로 제국의 전성기를 이룬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는 주전 522년에서 486년까지 이렇게 이제 다스렸는데요. 이 다리우스 1세 시기 중에 그 유대는 이스라엘은 520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516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라 그 6장에 보면 다리우스 왕이 그 명령하여 성전을 짓게 하고 건축에 필요한 재물과 제사에 소용되는 가축과 재물을 공급하게 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이게 다리우스 왕이죠. 그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됐다 하는 기록을 에스라서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또 성경적인 어떤 전승에 따르면은 그 이때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제 스룹바벨이 이렇게 이제 임명받고 이제 파송되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 총독은 다리우스 1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궁정에서 그 일할 때부터 이 다리우스 왕과 깊은 친분을 쌓았던 이제 친구로서 이 성전 재건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이 고레스 그 왕의 그 족보에 이 친족이 아니고 반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와 결혼해서 이제 전통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이제 그다음 이제 왕이 되죠.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크세스를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아토사와 결혼 이전에도 많은 그 부인들이 있었고 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가 제국의 전성기를 이제 그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전성기를 이루게 된 몇 가지 그 사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국을 이제 개혁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제국의 동맹, 이 왕의 길, 로얄 로드라고 왕의 길을 건설한 일입니다. 이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2,700km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사였죠. 뭐 여기 아까 이제 그 첫 장에서 이 페르세폴리스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조공을 받던 아주 큰 광대한 도시였었고요. 원래 여기 수사는 이제 엘람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이제 전통적인 도시고 이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했었던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공식적인 수도였었는데 여기 수도 수사로부터 여기 옛날에 아수르의 수도였었던 니네베를 거쳐서 리디아 국의 이제 수도였었던 사르디스. 이게 성경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 그 사대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여기 사르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거리가 2,700km인데 여기에 이제 돌로 왕의 길을 건설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길을 통해서 이 파발마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편지 전달 이제 배달 시간을 3달에서 7일로 단축을 했다. 그래서 25km마다 총 111개의 역참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이어 달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부터 어떤 조서를 받으면 그 이제 수사로부터 20km, 25km까지 그 한 이제 군인이 그 편지를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km에 있었던 그 스테이션 역참에서 다른 군인과 그 말이 또 다시 이제 25km를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 성들을 갖다 달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 뭐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핵심은 여기 수사에서부터 니누에 사르디스를 걸치는 이 왕의 길이 이제 핵심 도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신속한 군대 이동, 그다음에 효율적인 공문서 전달, 무역 활성화 하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에는 이 역참제에 대해서 눈이 내리든 비가 오든 폭염이 닥치든 밤의 어둠이 가로막든 이 전령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코스를 최고 속도로 완주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이 그 미국의 우체국의 비공식 모토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길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제 가능했는데 멀리 떨어진 그 총독들의 반란 모의나 국경지대의 국가 비상사태를 왕이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의 그 암영어사들, 그 감찰관이라고 하죠. 이 왕의 귀와 이제 왕의 눈이 되는 그 감찰관들, 이제 비밀 감찰관들이 이 길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총독들을 감시를 했고요. 그 에스더 8장에 보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의 그 새로운 조서가 역졸들을 통해 전 제국으로 무서운 속도로 전달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왕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통일인데요. 이 통화 및 세제 정책. 그래서 세계 최초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리오건 다리오 왕이라는 뜻이겠죠. 다리 금화를 써서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표준 금화를 이제 주조해서 상업을 활성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세도 이제 정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각 총독이 이제 다스리던 그 지역의 생산량에 맞춰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금을 이제 부과했다. 이렇게 이제 경제를 또 통일했고, 여기 이제 금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앞면, 요것이 이제 뒷면 이렇게 되게 요것은 좀 현재 미시간 대학교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통치 체제, 이 속국 관리와 이제 관용 정책이다. 이 사트라프 제도, 총독 제도라고 하죠. 제국을 20여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총독을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이제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영과 자치제도는 좋지만 보시면 이 속주 내 군사령관은 중앙에서 직접 파견을 해서 총독의 지휘를 받지 않고 오직 왕에게서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총독은 함부로 군사를 동원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의 귀와 왕의 눈이 되는 이 비밀 감찰관을 운영을 해서 그 총독을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리우스 1세 때 첫 번째 전투는 이 마라톤 전투를 기원전 490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이오니아는 요쪽 여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 이제 트리키어 지역이죠. 요쪽에 요 서쪽 여기 이오니아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이 이제 이오니아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 이오니아와 요쪽 부근에 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반란을 이 아테네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를 응징하기 위해서 1차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과정을 보시면 이 아테네가 이오니아 도시들과 합세해서 이 사르디스를 불태웠습니다. 여기 사르디스 있죠. 이것이 이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그 페르시아의 그 중요한 그 이 리디아 지역의 그 수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였었죠. 그래서 이 사르디스를 이제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응징에 나서서 페르시아가 이오니아의 반란을 갖다 완전히 진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전에 이 4년 전에 이오니아의 반란을 갖다 완전히 진압을 했고요. 그러고서 이제 다리우스 1세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서 그리스 본토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이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테네에 가서 다시 싸우려고 했었다가 페르시아는 이제 퇴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잠깐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군은 2만 5천 명이고 600척의 이제 함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대 무적의 세계 최강 군대였었습니다. 그 당시엔 뭐 페르시아에 비하면 여기 뭐 아테네나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정말 미미한 존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은 평원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기병과 이 불사부대, 이모탈이라고 하죠. 하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의 주군이었었고, 아테네는 약 10,000명.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절반도 안 되는 수적 열세에 있었지만, 이들은 단단한 청동, 투구와 갑옷, 큰 방패로 무장한 중장 보병이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뭐 군대 규모나 또 어떤 국가의 힘이나 이런 걸로 볼 때 페르시아가 결코 질 수 없었던 전쟁을 진 이유, 그 패배 원인을 잠깐 보면은요. 이 마라톤 전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먼저 이제 지형적인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이 상륙한 그 마라톤 평원은 양옆이 험준한 산과 늪지로 막혀 있어서 이 때문에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병이 좌우로 기동하며 아테네 군의 측면을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 지휘관 밀티아데스가 이 양립 포위, 양립 날개죠. 포위 그 전술을 썼는데 페르시아 군이 중앙 돌파를 선호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의도적으로 아테네 군의 이 중앙 대열은 얇게 만들고 좌우 양날개 쪽에 정예 병력을 두껍게 배치를 해서 페르시아 군이 얇아진 그 아테네 중앙을 밀고 들어오자 좌우에 이제 두껍게 그 싸고 있었던 아테네 그 부대가 페르시아 군을 양옆에서 감싸 안으면서 포위를 하게 돼서 그 포위에서 그들을 갖다 이제 공격하는 그런 대응을 갖추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옷과 무기에서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 늪지와 산에 이제 갇혀 포위된 백변전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무기의 차이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아테네의 그 중장 보병은 단단한 청동 갑옷을 입고 긴 창을 휘둘렀으나 이 페르시아 보병들은 가벼운 천이나 가죽옷을 입고 또 이렇게 버들러 만든 방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의 돌격을 버텨내지 못하고 추풍 낙엽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그 이제 폭풍으로 이제 그 2년 전에 전쟁이 갔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직접 이제 가로질러서 대규모 해군 상륙 작전을 통해서 마라톤 평원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자신의 자랑인 기병을 마음껏 달리게 하려고 선택한 이 마라톤 해안이었는데요. 결국 이 닫힌 지형 때문에 페르시아 군이 군의 어떤 무덤이 되고 말게 되는 이런 이제 패전 하게 된 이제 원인이 그랬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 마라톤에서 이제 전투를 했었던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되면서 그 옆에 있었던 요 아테네가 비어 있었다는 걸 듣고 배를 급히 몰아서 이 아테네를 그 공격을 해서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라톤 전투에서 그 승리는 했지만 그 군인들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은 이 페르시아 군의 그 전략을 파악하고 이 군인들이 이 아테네까지 약 40km를 급히 정말 그 달려서 이 페르시아 군이 오기 전에 이 성벽에 서서 이 페르시아 군을 갖다 그 저지함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군이 이제 퇴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마라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 마라톤의 전투에서 이겨서 이제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승전 보를 전하고 죽었다 하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라톤 평원에서 패한 페르시아 함대가 아테네 그 주력 군대가 모두 마라톤에 나와 있어서 현재 아테네 본성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노리고 그 이 함대로 아테네로 이제 진군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제 패정병 함대가 이제 아테네 성으로 이제 직행을 했을 때 이 목숨을 걸고 이를 늦춘 채 그 아테네 군사들이 전투가 끝나 지친 몸을 이끌고 40km를 미친 듯이 달려가서 해안가에서 이 아테네 성 앞에 먼저 도착을 해서 이 페르시아 함대를 이제 놀래킨 거죠. 그리고 와 여기에도 이렇게 많은 이제 군인들이 있는가? 사실은 그 마라톤 전투에 있었던 그 아테네 군인들이 여기서 막은 건데 여기도 이렇게 그 철저하게 방어가 되는가 해서 그들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게 이제 퇴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40km를 한 그 군인이 달려와서 승연보를 전하고 그 죽었다는 그 사람이 그 페비 피데스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좀 각색이 된 내용이고요. 진짜 역사 속에서 이 페디 피데스는 이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아테네하고 전투를 할 때 아테네에서 여기 그 스파르타한테 연합해서 그 전투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스파르타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이 페비 피데스가 요게 이제 왕복으로 이제 80km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 페비 피데스가 전령으로 스파르타에 가서 그 전쟁에 함께 참전하자고 그 이제 전했었던 사절단으로 간 병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40km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240 왕복 480km를 정말 초인적인
그 어떤 노력으로 이 스파르타의 그 아테네의 어떤 전쟁 참여 의사를 전했었던 그 왕에 대한 그, 그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이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진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내륙에서는 이제 강국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함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제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당대 지중해 최고의 해상 무역국이자 해군력을 가졌던 페니키아, 현재 레바논 지역이죠. 그 이집트, 그다음에 소아시아의 이제 이오니아 그리스인들을 정복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선박과 이 선원들을 징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어떤 뭐 최고의 그때는 이제 함대들이죠. 그 함대와 그 이제 군인들을 통해서 쉽게 아테네를 정복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이 작은 나라의 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퇴각을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요. 다리우스 1세는 이제 제국 공격을 준비하다가 486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2차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그 다리우스 그 대왕을 이어서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제 그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 2차 전쟁은 480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테르모필레 전투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영화 300으로 유명한 그 전투죠. 테르모필레 전투. 이 테르모필레 협곡.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쪽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 있군요. 여기 이제 여기 위에 마게도니아죠. 마케도니아에서 쭉 내려와서 이 테르모필레를 거쳐서 아테네, 그다음에 펠로폰네소스에 이제 뭐 스파르타 이렇게까지 내려가는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 위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요 테르모필레에 왔을 때 이제 아테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었는데 여기가 협곡입니다. 아주 그 좁은 그리고 이제 바다하고 이제 협곡으로 되어 있는 이 협곡에서 요 이제 2차 전투 때는 스파르타가 함께 이제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으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었는데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 그 두 명 왕 중에 한 명이죠. 이 왕과 300명의 이 정예병이 페르시아 대군을 갖다 요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저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이제 저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은 그 페르시아 군인들을 이제 죽일 수가 있었죠. 여기 협곡에서 이제 많이 대군이 왔지만 여기는 뭐 소수의 인원들만 지나왔으니까 많이 죽으면서 이렇게 저지를 하고 또 많은 페르시아 군인들을 죽였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의 한 배신자가 이 스파르타군의 후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밀 산길이 있다는 것을 제보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해안이고 여기서 이제 그 협곡에서 막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비밀 그 우회로죠, 우회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알려주어서 페르시아군이 여기로 이제 가지 않고 요 비밀 통로를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퇴각을 할 거냐 이제 토의를 하다가 이 300명과 그때 이제 300명뿐만이 아니라 몇천 명의 이제 함께 지원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인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빠져나가고 이 300명과 나머지 군인들 한 2,000명이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군들과 싸우다가 모두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테르모필레 전투고요. 이 전투의 의의를 보면 그리스 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킬 결정적인 시간 이 3일을 벌어주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인들의 사기를 결집시켜서 이후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격퇴하게 되는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전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의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것이 이제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 아테네의 그 테미스토 클레스가 그 유인책을 써서 사실 페르시아군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이 육로를 통해서 밀고 내려왔으면은 뭐 아테네나 여기 펠로폰네소스, 스파르타까지 점령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 아테네의 이 장군이 유인책을 썼죠. 그래서 이 아테네를 비우고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 아테네를 불태우고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라미스로 이렇게 이제 그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쪽 그 여기가 고린도인데 아테네 바로 지나서 지역을 지나면 이제 고린도인데 요 펠로폰네소스 지역으로 이제 그 이제 보낸 거죠. 비우고 그런 이제 유인책을 통해서 이 아주 좁고 이 살라미스 이 좁고 아주 물살이 빠른 이 해협 쪽으로 페르시아 이제 군대를 이 함대를 통해서 이제 와서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유인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이 살라미스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의 그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느냐? 우선 그 페르시아는 함선이 아주 컸습니다. 이제 대형 함선들, 그 대형 함선들이 좁은 해협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대형 함선들이 서로 이제 엉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반면에 아테네 함선들은 빠르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이 좀 수월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 요거를 요 뭐 용어가 있었는데요. 요 앞에 이렇게 그 중각이 나와 있다. 이렇게 각이 나와 있어 갖고 이거로 그 페르시아 함대의 이 중앙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뭐랄까 이제 혼란이 일어난 틈을 타서 이 아테네 그 병사들이 올라가서 페르시아 군인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페르시아 군들이 말씀드린 대로 뭐 페니키아, 뭐 이집트, 그다음 이오니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모지도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그들 간에 이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통솔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 패했다. 이 수적으로는 뭐 거의 2배가 넘는 그런 이제 페르시아 그의 그 함대였었지만은 결국 그 그리스 그 아테네에 이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스 정부의 꿈을 이제 무산시키게 되었고요. 페르시아 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 두 번의 전투, 그 크세르크레스 1세 때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여기 이제 테미스토 클레스에 대한 그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정작 테미스토 클레스는 이 아테네의 이 정치 그 역학 속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크세스 1세에게 이제 투항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 그 이오니아 지역에 와서 한 지역에 이제 태수가 돼서 오히려 크세스 왕에 충성하게 되는 아주 그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게 되었었던 일이고요. 이 크세스 1세 때 왕비 에스더가 있었다는 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두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퇴각을 한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이 왕은 이제 이런 정복, 정치에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오히려 그 건축 사업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까 아까 그 페르세폴리스, 예, 페르세폴리스 엄청난 것도 지었던 그건 뭐
이 왕과 그 다음 왕까지 해서 계속 지었는데 그 건축 사업에 집착을 하고 이 궁정에 있는 그 하렘 어떤 치존과 음모에 이제 빠져서 이렇게 지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왕실 경호대장 이거 이제 총리 역할을 했었던 그 최고 권력자인 그 아르타바누스 그래서 암살이 되고 그의 음모로 그 장남이었던 다리우스 2세도 살해가 되고 이 삼남인 아르타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요것은 고다음 왕들에 대해서 고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전쟁에 지고 돌아온 다음에 이 왕실의 어떤 뭐 치정 관계 뭐 이런 일에 이제 벌어지게 될 때에 그때 그 원래 있었던 그 왕비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새로 왕비로 맡는 일이 전쟁 후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국의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왕이 죽고 이제 궁정 암투가 있은 다음에 아르타크세스 1세가 이제 465년부터 424년까지 다스리는데 성경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르타크세스 왕이 이제 제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면서 그리스하고 이제 칼리아스 평화조약을 449년에 맺게 됩니다. 이때 성경에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율법을 이제 가르치고 그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성경 문헌들을 정리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제 제사를 신앙을 회복하고 하는 운동을 했고,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445년에 요 아닥사스다 그 왕 때죠. 해서 무너졌던 그 성벽을 수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요 그리스와의 평화 조약은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이제 땅들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세르크세스 2세가 이제 하고 뭐 그 소그디나우스 이런 디아누스 이런 왕들이 몇 달 만에 이제 형제간의 암살로 인해서 뭐 두 왕이 모두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 피해 제 찬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궁정 이 왕권의 통제력이 이제 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423년에서 404년까지 다리우스 2세가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서초 출신입니다. 이때에 그 그리스에서는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를 물리친 다음에 엄청나게 그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전성기를 이루게 되면서 이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스파르타하고 그것을 이제 펠로폰네소스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다리우스 2세는 이 평화 조약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서로 아테네하고 이제 스파르타가 싸우니까 이 스파르타를 갖다가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력의 어떤 분열을 유도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썼었던 그 다리우스 2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가 이제 404년부터 358년까지 이 페르시아 왕, 그 아케네메스 페르시아 그 왕조에서 제일 오랫동안 46년간 다스린 왕이죠. 근데 이때에 이제 왕위가 이렇게 이제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집트가 독립을 했고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인데 이제 그 키루스 대왕과 구분해서 소키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동생이 그 반란을 해서 왕이 찬탈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평화 조약이 있었고 그리스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내후회한이 심했었던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소키루스의 이제 반란에 대해서는 좀 하나 그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동생 그 소키루스가 그리스에서 그 용병 1만 명을
고용을 해서 형의 그 왕위를 찬탈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바그다드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그 형과 형의 군대와 그, 그 전쟁을 해갖고 그 전쟁에서 져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 용병 1만 명을 그 모집을 해서 이제 이 키루스를 도와서 이제 군대 이제 전쟁을 할 때에 그 용병대에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그리스의 역사가인 크세노폰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그 군종병으로 저 뭐라 그러죠? 그 기자로 이제 오게 됐었는데 그 전쟁을 하는 중에 이 지휘부가 다 그 이제 전멸을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크세노폰이 이 만 명의 이제 지휘관이 되어서 간신히 정말 간신히 그 이 그리스로 귀환을 하게 됐었던 그 주인공이 이제 크세노폰인데요. 이 크세노폰이 이제 왜 중요한가? 이 크세노폰이 여러 책을 집필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책이 키루스 대왕에 대한 건데요. 키루스의 교육이라고 그 키로파 에디아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인 키루스 대왕에 대한 생애와 성장을 바탕으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을 제시한 서양 최초의 그 리더십 교과서를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주로 이제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된다. 리더는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해라.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솔선수범과 그 베푸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제 진정한 리더는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거의 어떤 샘플, 이그젬플이 키루스 대왕이었다 하는 이 리더십 교과서를 이제 집필을 하였습니다. 이 키루스의 교육은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도 갖고 다니면서 읽었었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의 그 키루스의 교육, 그 키로파 에디아 요 책을 한번 일독을 권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58년부터 338년까지 이 아르타크세스 3세가 즉위해서 이집트를 재정복을 하고요. 반란을 진압하는 등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의 어떤 마지막 이제 부흥을 했는데 결국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마지막이 된 거죠. 부흥을 많이 꾀었었습니다. 근데 내쉬면서 이 이집트 정복에 이제 공을 많이 세웠었던 그 바고아스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르타크세스 4세가 이게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즉위도 이 바고아스가 이 아르타크세스 3세의 그 아들들을 많이 죽이고 막내를 갖다 이제 옹립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역시 이제 독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왕의 직계 존속들을 모두 살해를 하게 돼서 이 왕실 혈통이 급격적으로 이제 몰락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 다리우스 3세를 또 이제 세우게 되었었는데 이 다리우스 3세가 이제 마지막 황제가 되었고 다리우스 3세가 이 바고스를 처형을 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는 이 이수스 전투와 이제 가우멜라 전투에서 이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아버지 필리포스가 2세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마케도니아가 부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마게도니아는 굉장히 미개한 그 도시들 그 지역으로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리포스가 그리스의 정복자가 되고 거대 제국에 대한 이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359년에서 336년이고요. 필리포스 2세의 이제 군사개혁.
이 변방의 마게도니아를 최강국으로 변모시키게 되었었는데 이 사리사라고 6m 길이의 긴 창을 도입을 해서 기존 그리스 밀집 방진을 갖다 이제 압도했고요. 이 상비군 체제로 귀족인 기병대와 전문 보병대의 그 유기적인 협동 전술을 통해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스 본토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338년에. 그래서 이제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아테네 테베 연합군을 대파를 했고 그리스 본토 이제 스파르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을 이제 통제를 하게 정복을 하게 된 거죠. 그때의 요 전투에 이 18세의 태자 이 알렉산더가 기병대를 이끌고 참전해서 그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맹을 결성을 해서 페르시아 원정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코린토스 동맹, 이 고린도죠. 동맹을 이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페르시아 보복 원정을 이제 공식으로 선포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경원에 의해서 그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의 알렉산더 3세, 알렉산더 대왕이죠. 즉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한 페르시아 원정의 깃발을 갖다 이제 이어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위대한 정복은 사실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닦아놓은 완벽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필리포스 2세가 이 군사력을 통해서 그 그리스를 갖다 이제 통일하고 했었던 그 일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그 알렉산더 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그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이 그 당대의 최고의 그 철학자였다는 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다 하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도 또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철학자, 그 다음에 그 어떤 무지막지한 군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세계제국을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44년에서 303년 불과 뭐 4년, 5년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세 개의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전투를 통해서 이제 서부 소아시아 지역, 그 리디아 지역이었죠. 거기를 해방을 하게 되고 그 이수수 전투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 황제 그 다리우스 3세가 이끌던 대군을 갖다가 이 천재적인 기병 돌격 전술을 해서 대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우스 3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와 부인과 뭐 자식들이 이제 포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요거 이제 지역은 다음 장 지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알렉산드르는 이제 시리아와 이집트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이제 속국으로 이제 그 복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멜라 전투에서 331년에 이 페르시아를 이제 물리치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준비한 그 전차 코끼리 부대를 격파하고 황제의 본대를 완전히 괴멸시켜서 이 페르시아의 이제 핵심 수도였었던 바빌론 수사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를 함락하고 이제 불태움으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데 이 도망치던 다리우스 3세를 부하가 이제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명실공히 알렉산더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바벨론, 뭐 수사, 페르세폴리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인도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여기가 이집트고요. 이쪽이 이제 그 그리스 이렇게 지역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라니코스 전투가 여기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독 위에 있는 그 이수스에서 이제 전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요쪽 그 바벨론 위에 요쪽 지역에서, 요쪽은 이제 페르시아 가까운 지역이죠. 그 그쪽에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그 폐함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이제 전투에서 어떤 승리를 통해서 이 전체 지역, 그리고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도까지도 이제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결국 요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왕을 아주 좋아했고 여기에 사실 머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에서 그 사망을 하게 되죠. 아주 짧은 젊은 나이에 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고 난 다음에 부하 장군 4명이 나누어서 이제 이 제국을 갖다 이제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이 4명이 각각 그가 맡은 지역들을 그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의 다시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제2성전기 역사로 그리스와 로마를 그 다룰 때에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리우스 그 대왕의 베이스툰 빔은 아주 높은 저기 돌산이죠, 돌산. 네, 이렇게 그 조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글을 쓴 그 비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게 조로아스터교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조로아스터가 표시하는 그런 이제 표시 문양이고요. 여기 이제 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포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 보면 그 세 개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페르시아어와 그 다음에 엘람어와 아카드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세 개를 통해서 이 문자들을 갖다 이제 그 해독해내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비문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다리우스 1세가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선한 신이죠. 아우라 마스다의 은총으로 왕위에 올랐음을 강조하고 자신의 조상과 혈통을 기록했습니다. 또 캄비세스 2세 사후에 제국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을 1년 동안 19번의 전투를 통해서 그 진압한 과정을 상세히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가 되겠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